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양주 소장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데일리 방송을 마치고 수요일 날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5시 15분에 이제 찾아뵙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저를 매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저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월화 출연하지 않고 오늘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링크 왼쪽에 보면 이제 차용재 핵심 투자 수업 있죠? 핵심 투자 수업에서 저는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후에 저를 찾아뵙다라면 매일 오전에 제가 이제 월, 화, 수 오늘까지 3일 연속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데일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 수업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2종목 이상 리포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데일리로 출연하고 이번 주부터는 조금 출연의 변동성이 생겨서 아쉬워하시는 분들께서는 링크 따라서 투자 수업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매일 저는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는 아래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찾아뵙고 있으니까 리포트하고 재무제표 읽기를 이제 올리니까 오늘은 이제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자라면 제가 4월 1일 날 그 출연을 하고 4월 2일 날 또 그런 얘기를 했죠. 4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리포트 읽기 앞부분에 이례적으로 4월 1일 하고 4월 2일 날 두 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유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들었었죠. 4월 1일 날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고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역시 유가가 올라갔다. 110불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일단은 개장 전에 이 얘기가 나왔죠. 대략 한 8시경에 현재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막 굉장히 속보가 막 시시각각 올라왔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서 합의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좀 지금도 또 이스라엘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본 게 유가입니다. 물론 나스닥 선물도 보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선물도 2%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유가가 순식간에 100달러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유가 차트를 놓고 보면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4월 1일 때랑은 좀 다르네. 실질적으로 어떤 뭐 이란 국영 방송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스라엘도 얘기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유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2주간의 휴전 협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또 더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란 측에서는 10가지 조항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미국 측에서는 또 몇 가지 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쪽 뭐 얘기들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2주간의 협상을 하기 위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남북 회담 같은 경우도 공개 회담 이후에 비공개 회담은 거의 뭐 멱살잡이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협상을 하고 끝에 가서 이제 결국 타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빠르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유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정보력,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반응하는 거죠. 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세 나라들을 정리해 보면 뭐 나름대로 뭐 충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그러면 선거에 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란이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통행세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통행세를 받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략 이란 GDP의 한 20% 수준 정도 된다라고 하니 이란 입장에서도
뭐 하메네이가 순교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뭐 계속해서 기관 시설을 이제 폭격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기관 시설을 폭격당한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미국도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제네바 협정 같은 경우 이제 전쟁 범죄와 관련된 협약인데 미국 측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리를 폭격한 이후에 이란의 기관 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타협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딴청을 안 부려야 됩니다. 네타냐후 같은 경우 이제 선거를 연기한 상태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말만 들으면 좀 깝깝합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협정을 좀 맺는 것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뭐 시장에 관한 정합도 이제 종목 업종별로 좀 보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가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상태고. 어제 못 올랐던 것이 오늘 삼성전자가 한 7% 정도 올랐죠. 제가 어제 출연한 방송들에서는 그랬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했었죠. 물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못 올랐었던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맞물린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죠? 일단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날은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 월요일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월요일 주가가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단기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 9시로 예정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했었던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내해야죠. 우리 K 증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금 경계하는 것이 우리 증시에 대한 비관론인데. 비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K 증시는 안 돼. 원래 이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왜 비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변동성을 나타내 전쟁이 끝나니까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튀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자,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삼성전자 이게 오늘 종가 차트인데요. 화면을 좀 비춰주십시오. 예, 요 건데요. 삼성전자를 볼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번 방송을 할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사십시오. 바닥을 확인해 올라올 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올라올 때 사면 물립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내려오는 구간에 있어서 바닥을 언제라고 확인은 못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우상향 추세가 움직이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차트가 상승할 때 상승 트렌드는 봉의 하단에 그립니다. 상승 트렌드는 봉의 하단에 그리고 하락 트렌드는 봉의 상단에 그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봉의 하단에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트렌드를 확인하고 살아라는 거죠. 제가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지 이 차트를 보지 말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차트를 이제 띄워놓으면서 이게 삼성전자 차트가 아니고 이런 차트면 나름대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디테일하게 지금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는 지금 당장 요 시점에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찾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찾기는 어렵다. 단지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 들어간 것이 차트에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파란 봉과 빨간 봉의 봉이가 큽니다. 이때 당시의 봉의 크기보다 이때 당시의 봉의 크기가 크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사이드카가 걸리기 전이고요. 이때는 사이드카가 3월부터 엄청나게 걸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터지기 전이니까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요때 이제 2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이제 뭐 줄 서서 ETF를 가입을 어르신들이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인간 지표라고 했었던 것들이 나타났었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 확인이 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카가 걸린 이유가 뭐죠? 한 9시, 10시 이전에 사이드카가 걸린 이유는 팔자가 없었던 거죠. 팔자가 없었던 거고 사자가 많았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죠? 사자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전쟁이 격화된다라면 사자가 사라지고요. 팔자만 있는 거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여러분들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들어오면서 되는 거죠. 자, 맛도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오닐의 컵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컵 모양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커피잔의 컵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 모양은 상승 트렌드에서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오닐의 컵 모양으로 완성이 되려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컵을 만들고 요 고점보다 요 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오닐의 컵 모양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승 트렌드에서 변화가 생겼고 고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여기서 살짝 요 정도 선에서 다시 올라가면 오닐의 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컵의 손잡이 컵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요 진폭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런 진폭이 나타나면 컵이 깨진 겁니다. 변형된 컵이 상당히 많은데 오닐의 컵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컵이 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오닐의 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된 오닐의 컵 모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지금 옆에 기간 조정보다 앞으로 상승 트렌드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닐의 컵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삼성전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인 요 22만 원대 매물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57조 2천억의 순이익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일찍 상향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같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어제 샀을 할 걸. 어제 실적 발표할 때 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물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얼마에 사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수 가격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렇다라면 18만 원이 깨졌을 때 사셨어야죠.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만 원이 깨졌을 때 샀다? 나는 저점을 잘 잡았다?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운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이렇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력과 운이 같이 결합된 과감성이 결합된 부분들인데 운의 영역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8만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던 19만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던 21만 원의 주식을 사던 우리가 조금 더 받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받고 판다라는 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8만 원에 사서 아니면 18만 원에 산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받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18만 원에 사는 거하고 조금 더 받고 파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18만 원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받고 안 팔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짜 매수 버튼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론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8만 원에 사나 22만 원에 사나 23만 원에 사나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팔던 25만 원에 팔던 26만 원에 팔던 똑같은 거죠. 매도가 똑같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5%를 먹던 20%를 먹던 7%를 먹던 수익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내가 남들은 30% 벌었는데 나는 20%밖에 못 먹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닥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어느 정도 차트가 꺾인 상태에서 내려올 때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격언을 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적당히 내려오면 사고 적당히 올라가면 판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코 그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이라고 샀는데 주가가 더 내려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내려오는 상황. 지금 이게 무릎이 어디가 무릎인지는 어떻게 확인되죠? 여기서 무릎이 확인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무릎은 발이 확인이 되면 무릎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정도가 무릎이라고 보여져요. 발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이 얼마죠? 17만 원대, 18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무릎이다라고 편명이 됩니다. 어깨는 어디서 판명이 되죠? 지금 만약에 이 오른쪽 차트가 없다라고 치고 이게 고점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게 완전히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어깨일까요? 이게 어깨일까요? 이게 어깨일까요? 아니죠. 머리가 확인이 되고 나면 어깨가 확인되는 거예요. 머리가 확인되면 어깨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것은 적당히 사서 적당히 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좀 더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좀 덜 먹고 팔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있어서 꼭 바닥에 잡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심, 욕망, 갈망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바닥 확인하고 좀 더 주고 사면 어때? 남들은 20% 먹더라도 나는 10%만 먹으면 어때? 그리고 이제 꼭 고점에 팔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몇 차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고점에서 주도주가 6% 빠지면 매도를 예약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다 팔지 못해요. 고점에서 떨어질 때 팝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까치밥 이론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 형태로 현재 지금 접근하시면 좀 편해지십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24시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데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일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좀 여유 있는 범퍼를 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매수 가격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마에 사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라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왔었던 이유가 뭐죠? 어제 실적 때문이죠. 오늘 뒤에 가서 여러 종목들,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자, 저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한번 두 리포트를 이번 주 안에 이제 제가 그 투자 수업에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이제 투자 수업에서 분석해드릴 텐데 월요일날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이제 그 영업이익을 50조를 불렀어요. 자, 오늘이면 어제면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입장에서 보면 화요일날 아침이면 판명이 날 텐데 그 전에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40조 영업이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50조 영업이익을 전날 불렀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그게 안 나오면 한국투자증권은 스스로가 조금 어떤 명성 아니면 조금 창피함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보란 듯이 57조 2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의 어떤 그런 그 포인트가 정확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이닉스가 해프닝이 있었죠. 개장 전에 50주 가지고 20% 이상 급등한 넥스트레드에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인데 한국투자증권 오늘 또 하이닉스를 불렀어요. 38조 영업이익을 불렀습니다. 그 전에 이제 30조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불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영재의 핵심 투자 수업 그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정규 방송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의 두 리포트를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투자 수업에서 다뤄드리니까 링크로 좀 들어오셔서 미리 그 둘러보기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소부장도 굉장히 반사 수혜를 좀 가꿨어요. 전체적인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주가
보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50% 포트폴리오, 100% 포트폴리오 중에 30%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갖고 있고 나머지 20%는 소부장을 갖고 계십시오. 제가 출연한 유튜브마다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보통 이제 유튜브들은 끝날 때 그런 또 공동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1억이 당신 1억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겠습니까? 라는 건데 제가 두어 달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1억이 있다라면 저는 30%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는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ETF와도 연결이 관련돼 있고, 나머지 20, 30%는 현금, 그 다음에는 뭐 조방 원전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지금은 피해 구간, 아직은 QE는 시작 전이다라는 거죠.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29만 원을 제시를 했네요. 예상보다 높은 메모리 가격 인상폭을 반영해서 실적을 올해 300조가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익이 57조가 나온 상황이죠. 아직까지 Q는 시작 전이다라는 거죠. 물량 떼기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그런데 현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Q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매크로 이슈를 제외하고도 현물 가격의 하락, 휴일화, 장기 계약 등 과거 피크아웃 시기에 나왔던 부정적인 것들이 부각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또 뭐 장기 계약 얘기가 언론에서 좀 삼성전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리포트 읽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만 뭐 저기 투자 수업에서도 리포트 읽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맞아야 돼요. 그 파는 쪽에서는 장기 계약이 손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과 관련됐다라는 것은 파는 쪽에서 스팟 가격보다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판매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고 그렇지만 사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지금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합니다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들 폭등했죠. 건설주들 이제 폭등했죠. 대우건설 상한가 들어갔고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전과 관련된 이슈, 재건과 관련된 이슈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린 상황이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뭐 22,550원, 종가 전량이 대략 한 300만 주 정도 되니까 내일도 상당히 오늘 뭐 9천만 주 거래된 상태에서 300만 주라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300만 주라는 절대적인 수량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진행이 됐죠. 여기에 이제 또 재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면서 오후 들어서 건설주들이 더 탄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그 수익을 좀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몇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몇 가지 고민인데 첫 번째 고민은 그죠. 우리가 과연 이란에 있어서 뭐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할 때 우리한테 입찰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이란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들어가도 이익이 나느냐라는 여부예요. 저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올 때도 이란이 우리나라한테만 막대한 이익을 남겨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건설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업, 자체 사업, 공공건설인데 공공건설 같은 경우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 국제 입찰에 붙이겠죠. 미국 기업들 제외하고 국제 입찰에 붙일 텐데 가장 큰 가격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겠죠.
아무래도 중국 건설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해도 중국 건설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중국 건설업체들이 치고 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따려면 중국경 건설업체보다 가격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가 뭐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Q를 늘리기 위해서 P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마진이 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건에 참여해서 건설사들이 호황을 바라볼 거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단견이죠. 인사이트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무제표상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가느냐, 이런 것이 결국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건설주들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원전과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면, 물론 이제 원전도 향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재건 관련 이슈로 올랐다라면 차익을 한번 실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다라고 하면 어떤 주가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근데 주식을 장기 투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주가랑 괴리율이 생겼을 때,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장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막판에 이제 그랬죠. 코스토라니의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런 것처럼 가치가 주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가치가 주가를 반영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그 기업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건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가 침으로써 가치를 반영했다? 그럼 팔아야죠. 그때는 빠져나왔다가 그 이상 지금 오버밸류 했다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좀 별개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좀 냉정해지자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땡큐 그러고 한번 파는 거죠. 팔았다가 주식을 다시 이제 그 본질 가치보다 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이, 또 가치 투자들이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몇 년 동안 눈 감고 묻어두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좀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가 무너질 때까지는, 만약에 이제 내일 윗꼬리를 달게 되면 단기 조금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린이, 요 다음 코너가 이제 주린이죠. 이제 다음 주에 주린이 코너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긴 하겠는데, 재무제표를 활용한 이제 주린이 코너를 좀 한두 번 좀 나올 예정인데, 일단 우리 뭐 지금 차트 상에서도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오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고점 신호가 나오면 적절하게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대우건설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2025년에 8조에서 올해도 8조예요. 8조 대략 매출이 변동성 없죠. 내년도 9조 5천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조 클럽으로 다시 2024년 대비해서 2028년에 10조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략 지금은 조금 정책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10조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어요. 10조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8조 매출에서 우리가 뭐였죠? 단기 손실을 봤죠. 이게 뭐였죠? 빅베스였죠. 빅베스를 하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8천억을 다 손실을 밀어버린 겁니다. 빅베스를 하고 나면 어떻다라고 그랬죠? 실적이 좋아질 거죠. 똑같은 8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4천억인 거죠. 10조 매출 때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져요. 10조 매출 때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고, 내후년에는 똑같은 10조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주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죠. 그런 것들이 지금 대우건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원전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재건 이슈가 있습니다 라고 내러티브로 얘기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놓고 올해 대우건설이 올라갈 수 있는 체력, 올해 대우건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는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투자 수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ROE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 때까지 내년부터 올라간다라는 거죠. ROE라는 것은 내 돈을 몇 프로씩 불려가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금 이자와 같은 개념인데 10% 이상씩 불려간다라는 것은 내 돈을 가지고 대우건설이 내가 투자한 돈을 10% 이상씩 계속해서 증가시켜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저랑 이제 계속해서 리포트를 보셨던 분들은 ROE가 10% 이상 되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겠고, 영업이익률이 건설사 치고 이제 이런 숫자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지만 이 건설사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로 올라간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대우건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좀 보면 수주 소식이 딱 들렸죠. 수주 소식이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데이터 센터에 1,000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오늘 LS 일렉이 물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좀 정지돼 있었었죠. 그것만 아니었다라면 LS 일렉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 LS 일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주 소식이 상당히 좀 들려요.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 변압기 1위, 전력 인프라에서 변압기 1위죠.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글로벌리 한 13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뭐 히타치라든지 GE,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수주를 갖고 있는데 수주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주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변압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죠. 여전히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변압기 전선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방송만 하고 끝낼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청바지 만드는 기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AI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라는 것들보다 누가 황금을 캐느냐라는 것보다 그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청바지 만드는 기업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터보 컨트롤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MPU 얘기 나오고 HBF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앞으로는 향후 몇 년 내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뭐죠? 전원이죠. 전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도체가 구동이 되고 어떠한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서 구동이 되든지 간에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전력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뭐 신재생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죠? 원전이냐 중동산 원유냐 이런 거의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진정한 청바지 아니겠나? 이게 진정한 청바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오늘 9% 10%대 가까이 10% 가까이 좀 올랐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S 일렉 이제 그런 소식이 있어요. 오늘 2차 전지도 조금 강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태양광 풍력이 어제 약했죠. 오늘 태양광 풍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이제 2차 전지 좀 최근에 종종 다뤘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2차 전지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도 이제 있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걸 자꾸 본다라는 거죠. 리포트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리포트 수가 거의 뭐 100개 넘게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대략적인 거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는데 한 10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 2차전지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 눈에 안 띌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포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매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꼼꼼히 읽는 개인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읽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캐즘 극복과 관련된 이제 소식들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리포트를 다루면서 ESS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을 놓고 보면 하나솔루션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OCI 홀딩스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는데 하나솔루션이 오늘 6%인가 8% 올랐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현금 물음표를 통해서 하나솔루션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솔루션을 이제 현금 물음표를 통해서 다루면서 야,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어떤 당위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당위적인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급작스러운 유상증자에 대해서 불쾌감을 토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뭐 주한화가 120% 이상 청약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채권 등급에 대한 평가 그걸 앞두고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회사가 좋아진다라는 점 재무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이 아니 여기 하나솔루션이 갑작스럽게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실망스러움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다. 그럼 질문을 해라. 왜? 언제 줄 건데? 라는 건데 왜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채를 상환해서 앞으로 이제 회사채 신용 등급에 대한 개념을 좀 도와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래 빨리 돈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7월 달이 아니구나. 그 조만간 이제 유상증자 이제 권리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좀 가시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제가 또 뭐 투자 수업에서 한번 현금으로 표를 통해서 가르쳐드리겠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오늘 영상 올라온 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인가요? 어제 영상 올라온 거에 그래서 하나솔루션 예를 들면서 2차전지 업계들이 지금 이제 현금 물음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현금 물음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업계가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동안 2차전지 업계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2차전지 업계가 지금 이제 ESS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고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현금 물음표가 간당간당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올 연말에 유상증자를 하던 EB를 발행하던 CB를 발행하던 그런 부분들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금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솔루션은 좀 놓쳤지만 제가 핵심 투자 수업에서 좀 2차전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결정하는 상황이고 현금 흐름과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BEP라든지 현금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와 같이 투자 수업을 통해서 꾸준히 재무제표를 보시면 보는 눈도 좀 키워주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산 이슈를 좀 보면 오늘 방산주들 빠졌죠. 방산주들 빠졌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 이제 LIG 넥스원인데 밑꼬리를 오늘 길게 달았어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방산주들이 결국은 끌어올렸습니다. LIG 넥스원 차트를 놓고 보면 이때 이제 우리가 천궁2가 이란의 그런 공격을 UAE에서 막아내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공습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4월 2일부터 다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상태지만 아직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 차트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LIG 넥스원은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LIG 넥스원 투자자들이 이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익 구간에 있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앞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매도 우위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일부는 매도를 했고 매수는 사라졌죠. 매수는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70만 원대에서 거래가 상당 부분 됐었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전쟁이 이제 만약에 2주 후에 끝난다라고 하면 전쟁 이슈 관련해서 우리가 전쟁 이슈 관련해서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주가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산주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방산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궁투가 사용이 되긴 했죠. 천궁투가 사용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전쟁 양상이 AI 드론 로봇 시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가 있어야죠. 로봇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로봇으로 막나요? 탱크가 일단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물 역할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어요. 1기 때도 GDP의 글로벌 각국들이 방위비의 이제 5%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지금 EU 같은 경우 그렇게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2.5%는 무기를 사는데 2.5%는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뭐 교량을 탱크가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중을 늘린다라든지 어쨌든 적절하게 타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강요가 되면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서부터 탱크 그다음에 이제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충분히 가성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방산주를 버려야 되느냐라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랐던 것들은 좀 부담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기조 효과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약간의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방산주에 대한 트리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버릴 필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오면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이렇게 우리 정규 방송에서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5시 15분에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금 이제 영상 제 머리 위에 나오는 차영주의 핵심 투자 수업에서는 매일 재무제표 리포트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리포트를 매일 제가 저녁 때 녹화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업로드가 바로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해요. 매일매일 제 영상을 물론 편집 단순 편집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금요일 이후로 갑자기 화면에 사라지니까 많이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상당수 그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아직까지 차영주의 핵심 투자 수업 방문 안 하신 분들은 차영주의 핵심 투자 수업 방문하셔서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영상 같이 저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